고객 욕구를 수집하게 되면 욕구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욕구 소설문을 추출하고 그것들을 1차, 2차와 3차 욕구로 계층적으로 분류합니다. 1차 욕구는 하위 수준 욕구의 제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분류 전에 불필요한 소수를 확실히 제거합니다. 이 분류 과정은 개발팀이나 고객에 의한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합니다. 개발팀은 고객들이 제품을 어떻게 보는가에 근거하여 소설문을 분류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객들이 특정 소설문이 독특한지 감동적이거나 기대하지 않은 것인지를 체크하도록 요청받는 점수표에 1에서 5점 사이의 숫자를 할당함으로써 소설문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욕구의 위계적 분류 작업은 시나도를 활용하면 쉽습니다. 시나도는 일본의 인류학자인 카와키타 지루가 개발한 방법으로 방대한 자료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조사하여 수집한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기술로 이를 이용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몇 개의 연관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고 파악할 수가 있어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화도는 다량의 자료나 아이디어를 유사성에 따라 군집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개발팀이 고객 욕구를 설계 요구 조건으로 변환하기 위해 고객의 욕구를 확인할 때 아이디어와 정보를 새로운 형태로 조직하여 문제를 더 좋은 관점에서 다룰 때 문제의 속성을 정의할 때 개발팀에게 문제 해결, 공정 개선이나 신제품 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때 활용이 됩니다. 신화들을 분류하는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각자 아이디어를 카드에 따로 기록합니다. 각자가 아이디어를 기록한 카드를 모아서 탁자 위에 섞어서 펼쳐 놓습니다. 전체 참석자들이 카드 주위에 모여서 서로 관련된 아이디어가 적힌 카드를 가까이 모아 놓습니다. 즉 유사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분류하는 것이죠. 이때는 참석자들 간의 대화가 허용되지 않고 오직 유사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분류하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모든 아이디어의 분집화가 끝나면 각 집단의 표제가 될 만한 아이디어를 골라서 그 카드를 해당 집단의 상단에 놓습니다. 즉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유사성이 높은 아이디어별로 분류를 하고 그 상단에 분류된 아이디어 중에서 표제어가 될 만한 아이디어를 골라서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죠. 이때 표제어로 쓸 적당한 카드가 없다면 새 카드로 표제어를 기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집단 간의 결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집단을 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류한 집단 간의 결합이 적절하다고 하면 새로운 집단에 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고객의 욕구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고객들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욕구를 말할 수 있겠죠. 욕구 조사를 위해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각각 스마트폰에 대한 욕구를 카드에 기록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카드를 수거해서 각 카드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욕구를 집단별로 분류를 합니다. 즉 어떤 응답자들은 사용성에 관해서 기록을 했을 테고 어떤 응답자들은 신미성에 관해서 또 다른 사람도 신미성에 관해서 또 다른 사람은 사용성에 관해서 또 다른 사람은 품목의 다양성에서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욕구를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조사 대상자들이 기록한 카드는 3차 욕구가 되겠습니다. 3차 욕구가 T1부터 T6까지 6개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T1과 T2는 터치의 반응 속도에 관한 고객의 욕구이고 T3와 T4는 메뉴 복잡성에 관한 욕구가 되겠고 T5나 T6는 웹 스타일에 관한 욕구가 되겠죠. 이렇게 2차적인 욕구를 분류하고 터치의 반응 속도와
메뉴의 복잡성은 결국 스마트폰의 사용성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성으로 분류를 합니다. 외부 스타일이나 크기 등 기타는 친미성에 관계되는 욕구이기 때문에 친미성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3차 욕구에서부터 2차 욕구, 1차 욕구로 해서 점점 카테고리를 축소화시키는 것이 시나도에 의한 분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표에 의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 소분류, 즉 3차 욕구는 응답자들이 기록한 욕구가 되겠죠. 어떤 응답자들은 화면이 열리는데 오래 걸린다. 또 다른 응답자는 터치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또 다른 응답자는 다른 화면을 표시한다. 이런 것이 2차 욕구로서는 터치의 반응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2차 욕구를 토대로 해서 사용성이라는 대분류, 즉 1차 욕구로 압축하는 것을 시나도에 의한 분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욕구를 분류하게 되면 고객의 욕구 중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욕구를 우리가 선정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고객 욕구의 선정 과정이 되겠습니다. 고객 문제의 탐지 방법, 불평은 사용자들에게 공통적이고 신제품에 대한 요청일 뿐만 아니라 고객 문제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불평이나 골칫거리인 고객의 핵심 문제에 대한 탐지에는 역 브레인스토밍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죠. 문제 탐지 절차는 제품 사용자를 통해서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의 핵심 문제 목록을 만들고 목록을 분류하고 제품 개발에 가장 중요한 문제 처리인 골칫거리를 추출해서 이것을 서열화하는 것입니다. 탐지 방법은 제품을 결정하고 사용자 집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골칫거리와 그 골칫거리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즉 발생 빈도를 사용해서 문제를 탐지하는 것이죠. 문제 탐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을 결정하고 사용자 집단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고객 문제를 탐구할 제품을 결정하고 결정한 제품의 다량 사용자 집단을 확인합니다. 다량 사용자는 문제를 많이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의 시장에서 많은 구매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시장 밖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사용자를 조사합니다. 제품과 관련된 문제를 다량 사용자나 보통 사용자로부터 수집합니다. 제품으로부터 원하는 편익과 그들이 얻는 편익을 서열화합니다. 이들 간의 차이는 고객 문제가 되겠죠. 또한 고객이 생각하는 제품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서열화할 수가 있으나 고객이 기대하는 편익과 제품이 제공하는 편익의 중요도를 순위화하여 고객이 기대한 편익의 중요도가 높은 것이 바로 고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기대하는 편익의 중요도와 회사가 제공하는 편익의 중요도가 다를 경우 이것은 바로 고객에 대한 욕구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않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서는 골칫거리와 발생 빈도를 사용해서 고객 문제를 탐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골칫거리는 현재 사용자 인식으로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기능이나 속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용자들에게 중요하고 현재 해결안이 없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문제 발생 빈도의 척도는 5점으로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조금 발생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발생한다, 매우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5점 척도로 물어보게 됩니다. 또한 골칫거리의 척도도 5점으로 전혀 골칫거리가 아니다, 조금 골칫거리가 아니다, 그저 그렇다, 조금 골칫거리이다, 매우 골칫거리다. 따라서 골칫거리와 문제 발생 빈도를 표로서 정리하고 두 가지를 곱해서 순위화를 냅니다. 예에서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 가장 골칫거리와 발생 빈도가 높은 문제로서 회사가 해결한다면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 순위로서는 터치의 반응 속도, 세 번째는 메뉴의 복잡성, 마지막으로는 화면 해상도, 이렇게 골칫거리와 발생 빈도에서 고객의 문제를 탐지할 수가 있고 순위화를 정할 수가 있겠죠. 고객의 골칫거리를 해결하면
바로 신제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욕구는 모두 동일하지 않거나 중요도가 다르죠. 어느 정도까지는 또 단계적일 수가 있습니다. 고객에 따라 과소나 과도 추정된 고객 욕구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객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제품에 대해서 상대적 가중치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것은 고객 욕구를 소외하는 것입니다. 고객 욕구를 소외하는 방법 중에서 고정 총합법은 욕구의 총합이 100이 되도록 하고 어떤 고객 욕구가 가장 중요한지를 결정합니다. 즉 주어진 대안의 상대적 선호도나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 총합이 100이 되도록 하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수치가 부여되므로 서열 척도의 성격이 강하죠. 예를 들면 다음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7개의 요소 합계가 100이 되도록 각 중요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는 0점을 줄 수 있고 점수를 부여한 후 합계가 100이 되도록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욕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만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죠. 이것은 4번면에 고객이 평가한 두 축에 배치를 합니다. 중요도의 높은 평점과 만족의 낮은 평점을 받은 욕구 B와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욕구가 되겠습니다. 낮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의 결합은 즉 이하는 처리할 수 있는 숨겨진 기회입니다. 만일 어떤 욕구가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았지만 매우 만족했다면 즉 시야는 회사가 제품의 다른 특징에 자원을 재할당하면 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과 중요도가 높게 평점을 받은 욕구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제품 중요도 조사와 제품 만족도 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설문을 통해서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고객 욕구의 소외라에서 사용한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척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중요도 조사 알아야 하는 2015년 중형 H자동차의 기능들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 기능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는 안전성, 주행성, 경제성, 신민성, 가격 등 5가지 요소로 측정을 했습니다. 5점 척도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에서 시작해서 매우 중요하다 5점으로 끝나죠. 다음은 제품 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2015년 중형 H자동차의 기능들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 기능들을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 정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소는 앞에 제품 중요도 조사와 동일하고 만족하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죠. 매우 불만족하다에서부터 매우 만족하다 1점, 2점, 3점, 4점, 5점, 5점 척도로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고객에게 중요하다 만족도를 조사해서 제품별로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마케팅 조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봄철 집, 안팎, 진드기 굴치, 대지 상품 봄물, 봄철이 되면 진드기가 상당히 극성을 부리죠. 봄철 진드기가 집 안팎에 골칫거리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고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면 신상품이 되겠죠. 전통적인 살충, 기피 제품은 침구, 의류, 섬유유연제 등 다양한 진드기 퇴치 제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주로 발견되는 집, 먼지 진드기는 피부염, 전식 질환 등을 일으키고 불밭에서 서식하는 야생 진드기는 중증 열성, 혈습관 감소 증후군, 스스가 무시증 등을 옮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웃도어 의류업체 엠리밋은 해충 접근을 막아주는 안티벅스 제품 11종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국악과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방충 성분 포메드린을 원단에 가공 처리해 진드기 등 해충의 접근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의 문제, 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문제, 이러한 것들은 신제품 아이디어가 되겠죠. 이러한 신제품 아이디어를
해결하게 되면 제품이 되겠습니다. 사업 아이디어의 형태도 중에서 아이디어 창출 자세와 상호 연결성에 관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가들은 사업을 위한 성공적인 아이디어나 영감을 어디에서 찾는가? 그들은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는가? 사업 기회를 확인하기 위해 공식 및 비공식적인 다양한 원천을 사용합니다. 영감은 일반적으로 특정 제품에 대한 수요, 수출 가능성과 같은 시장 환경의 추적에서 옵니다. 아이디어는 경쟁회사의 새로운 제품 및 기술의 발견으로부터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조사, 시장 조사, 수입 대체 분석, 기술 개발의 효과, 정부 규제 및 정책 등 다양한 조사 결과에서 아이디어를 창안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대부분의 기업가는 비공식적인 지식 자원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이디어와 영감이 삶의 상황과 환경에서 취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동안 사람들은 다양한 옵션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영감이나 사업 기회는 때로는 취미 또는 스포츠의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헬스기구들은 이용자들의 아이디어에서 창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가는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목표보다는 취미에서 오히려 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활동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열정이 있어야겠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미 유사한 산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아이디어 창출 자세.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이디어로 떠오르는 것이 도로에서 신호등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쉽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은 쉽지 않은 일이나 창의성을 향상하는 방법과 도구를 활용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방법을 익히고 충분히 연습을 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곳의 저자인 스티브 존슨은 이 주제에 대해 수년간 연구를 하고 저술을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훌륭한 아이디어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분야에서 탐험하고 실험해본다. 시간을 두고 아이디어를 천천히 개발한다. 이상한 연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개방한다.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래된 제품의 새로운 용도를 찾는다. 이전에 출시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한다. 이러한 자세 하에서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호 연결성. 좋은 아이디어는 네트워크의 산물입니다. 인간이 처음에 정착 전에 밀집되었을 때 혁신이 급증하였죠. 농업의 발명으로 인류는 처음으로 수천 명이 넘는 정착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과의 연결이 가능했고 좋은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빠르게 뿌리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라인, 도서 및 기타 의사소통에서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상호작용하는 경우에 쉽게 전환할 수 있으며 비결은 역시 연결성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신경세포가 약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함께 연결되면 그들은 결정을 내리고 주변을 감지하고 몸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신경계를 형성합니다. 생각하는 방법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이러한 뉴런들이 서로 연결된 결과입니다. 모든 느낌, 생각, 기억 및 감각은 뇌 뉴런 사이를 지나가는 신호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인간의 두뇌에 특히 흥미로운 점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러한 연결고리를 바꾸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 속성을 가소성이라고 지칭합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경험하는 행동이나 환경의 변화가 많을수록 뇌가 더 탄력적으로 변하거나
새로운 연결과 재연결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습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더 좋은 두뇌가 됩니다. 두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할수록 새롭고 좋은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릅니다. 가소성이란 인간의 두뇌가 경험에 의해 변화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5장의 강의가 끝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